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이탈리아에서 강진으로 최소 12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폭염 때문에 힘들고 이탈리아는 지금 강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건데요. 결국 공통점은 자연재해라는 겁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태까지 자연은 어떤 대상으로 바라봤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 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벼가 있고 과일이 익는 것은 해와 구름, 비만 있어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바람도 늘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비박계 중진들의 일갈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정현 대표가 나름의 방식대로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까지 보여도 자신 역시 청와대에 당과 여론을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런 발언으로 보아서 이정현 대표 역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조간신문들의 주요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 문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할 때가 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세종시로 행정수도로 이전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행정수도 문제, 이거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 보면 대선이 가까우기는 가까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일 수 있다는 건데요. 만일 이런 것이 정치적 발언이라고 가정할 때 안철수 의원은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상대적으로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때 과연 이런 식의 정치적 발언이 자신에게 어떤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식의 발언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미래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분을 포도대장에 임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음주사고 논란에도 경찰청장에 공식 임명된 이철성 경찰청장에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9번째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이전에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8명의 공직자를 임명한 바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것은 합법적 대통령의 행위입니다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그 이후 해당 공직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의 경우가 과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미니 농산물이 크게 인기라 그러죠? 예,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고요. 네. 지난 2000년 대비 이 2배 이상 늘었고 부부끼리 사는 노인층도 크게 늘면서 미니 농산물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양이 적고 보관이 편하기 때문인데요. 아하, 예. 제주도에서는 무게가 일반 수박의 5분의 1, 한 손에 쥘 수 있는 애플 수박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애플 수박. 예. 사과 같다고 해서 예. 크기라고. 껍질 쳐먹으면 근데 큰일 나겠죠. 예. 예, 껍질이 두꺼우니까. 껍질이 얇아서. 아, 얇아요? 예. 그 맛도 좋고 얇아서 칼로 깎아 먹는다고 합니다. 예. 이제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고요. 이거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예.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아. 보령에서는 그 일반 참외 크기의 10분의 1, 그 껍질째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방울 참외가 재배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아하. 그 미니 당근은 이제 일반 당근을 완전히 줄여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심지가 세지 않고 식감이 좋고 비린향이 덜해서 생당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한다고. 특히 아이들이 이제 아기자기한 모습에 네. 그 아이들 당근 싫어하잖아요. 예, 채소를 편식한 아이들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고요. 아하. 그 외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미니 양파, 고추 크기만한 미니 파프리카, 미니 오이 등장했고 한 손에 줄 수 있는 단호박도 인기라고 하고요. 예. 최근 농산물 판매장마다 미니 농산물의 판매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아까 그 수박 한번 먹어봐야겠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문제요.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존 리전 옥시 레키뱅키저 대표 측이 안정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 예. 이러고 지금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어제 열린 첫 공판, 리전 대표의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있다고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2005년 12월 옥시 연구소장 조모 씨에게서 살균제 제품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아이에게도 안심 이런 문구를 바꾸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변호인은 이제 리전 대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 같이 이 가습기 안전성과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고 문제가 된 라벨은 리전 대표가 옥시 재직하기 전부터 쭉 사용되어 왔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재판부는 그래서 이날 리 전 대표 사건을 기존에 진행해온 신현우 전 대표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했는데요. 이에 따라 옥 씨의 두 전 대표 이날 처음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제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등의 문구를 사용한 부분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혐의가 또 이런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사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구글 얘기 어제 저희가 잠깐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이 구글이 요청한 우리나라 지도 반출 여부가 원래 어제 최종 결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허용 여부 결정이 연기가 됐네요. 근데 이거 예. 자체가 구글한테 불리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서 어제 개최한 측량성과 그 국회 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기한다는 거죠.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른 지난 6월 1일 접수된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 민원은 오늘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열린 정부 협의체에선 지도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친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안보, 산업 등 재반 사항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예.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 반출권에 대한 처리 시한을 60일 연장해서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인천공항에서 리우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이 있었죠? 예. 종목별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미 귀국을 했는데, 어제는 임원들과 함께 들어온 이 27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식 해단식이 인천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이 3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던 사격의 진종호 선수,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신의 이 진종호라는 이름을 딴 사격장이 건립이 되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서 이왕 만들 거면 국제대회 사격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고요. 이 손현지 선수 리올림픽 직후에 은퇴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제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 은퇴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엄청 운동하시는 분들이 은퇴 시기가 빨라요. 사실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 한참 남은 젊디 젊은 선수인데 그렇죠. 말이에요. 20대 초반이거든요. 글쎄요. 그리고 올림픽에 이어서 이제 2016 리우 패럴림픽이 9월 7일부터 열리죠. 그죠? 예. 근데 러시아가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죠? 예, 이 러시아가 이 패럴림픽이 장애인 올림픽이거든요. 이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도 금지 약물을 복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가 러시아의 패럴림픽 출전을 금지시켰거든요. 이런 징계에 대응해서 이 러시아가 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를 했는데 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러시아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러시아가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나라 국내 스포츠인데 이거 참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제 프로야구에서 두산 보수 양의지 선수죠. 이 타자가 휘두른 배트에 맞고 쓰러졌는데 지금 양의지 선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 포수가 좀 부상이 많은 포지션이기는 한데요. 이 타자가 휘두른 배트에 맞고 쓰러지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두산과 LG 경기에서 3회 초에
이 양의지 선수가 LG 박용택 선수가 헛스윙을 크게 하고 난 뒤에 이 배트가 박용택 선수 등 뒤로 돌아갔거든요. 이 등 뒤로 돌아간 배트가 포수 양의지 선수의 머리를 강타한 겁니다. 예. 이 배트에 맞고 이 그라운드에 쓰러지고 난 뒤에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고요. 예.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CT 촬영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예, 이 경기에서는 장단 16안타를 폭발시킨 두산이 LG를 18대 6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엽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타점을 또 추가해가지고 이제 뭐 개인 통산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웠죠. 예, 어제 이승엽 선수의 개인 통산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을 전해드렸는데 예. 어제 경기에서도 1타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작성한 겁니다. 이제부터 이승엽 선수 타점 추가할 때마다 신기록을 계속 써나가게 됐고요. 어제 SK전에서 2회 중전 안타로 타점 1개 추가해서 개인 통산 1390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에 데뷔했거든요. 예. 21년 동안 뛰었는데 일본에서 활약한 8년을 제외하고 14시즌 동안 만들어낸 대단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경기에서는 삼성이 SK에 3대4로 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화의 권혁 선수가 또 부상으로 1군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이 투수들의 부상이 한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화가 유독 많죠. 이 권혁 선수가 이 하나 불펜 전력의 핵심이거든요. 예. 팔꿈치 통증으로 1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한화 관계자가 밝히기로는 예. 팔꿈치 통증이 느껴진다고 말해서 열흘 정도 상태 지켜보고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권혁 선수가 올 시즌만 해도 이 KBO 리그에 있는 불펜 투수 중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선수입니다. 이제 그래서 혹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한화가 이 권혁 선수뿐만이 아니라 투수들의 부상이 잦아서 예. 김성근 감독이 투수들을 혹사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김성근 감독은 뭐라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성근 감독이 아예 이 취재진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그 넥센전에서 한화가 6대 11로 크게 패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그렇죠. 크게 패하자마자 이 한여름에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제 경기 지고 난 뒤에 야간 특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올해 75살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 야간 특타 훈련에서도 직접 배트를 들고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 뭐 이런 예. 김성근 감독 특유의 대응이기도 한데 이 김성근 감독이 혹사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대체 혹사의 기준이 뭐냐? 선수는 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언론에 불만을 표시한 건데 일부 언론이 여기에 또 발끈하면서 김성근 감독의 투수 혹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임요한의 똑소리 나는 아내 김가인입니다. 알뜰한 주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혹시 탄소 포인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서 쓰면 그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 포인트,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탄소 포인트제인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관할시 구흥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구는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환경보호도 야무지게 실천해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SM6 또 한 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이 되다. 끝없이 누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연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리터당 17km 독보적 복합 연비 SM6 DCI 디젤. 8월 한 달 시승 신청 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예, 지금 8시 30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는 제천 방면 북청중 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승용차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는 계속해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이 주변 도로가 정체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유로는 서울 쪽으로 북로 분기점에서 가양대교 구간 아직은 출근길 교통량이 많아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다시 성수부터 영동대교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광진교 이전부터 영동대교, 동호대교 지나 마포대교까지도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녹차 라떼 좋아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조적인 표현인 녹차 라떼,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녹조 확산 현상 문제인데요. 자, 이 지금 강이나 호수가 푸르게 변하는 이 녹조 현상이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낙동강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하나가 이런 강물로 정화한 수돗물 과연 마셔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문제 놓고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 연결돼 있는데요.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이기태 교수 일단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신 교수님 수고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지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두 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뭐 전공이 다르시니까 저기 만나보신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죠? 네, 이 전공이 다르시니까 아무래도. 자, 근데 먼저 이 수돗물 안전할지 이게 이제 오늘의 테마인데 이 국내 이 강의 호수, 강과 호수의 녹조가 심하다는 거 두 분 다 동의하실 텐데 올해 왜 이렇게 녹조가 심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게 우리가 녹조 심각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좀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조류의 과증식이죠. 예. 조류가 과증식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부영양화 때문인데.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영양화의 정도는 수계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간씩의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건 지금 그 수계에 있어서의 영양염류, 부영양화를 유도하는 영양염류의 어떤 관리가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이때쯤 일조량이 이제 일정 시간이 많고 그다음에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그 조류의 생리적 활성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계의 영양염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플랑크톤 이런 건가요? 모든 생물의 구성 요소와 같은 이제 질소, 인, 뭐 이와 같은 그런 이제 염류이죠. 질소, 염류. 그러니까 그러한 무기질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우리 뭐 연력학 제2법칙이지만은 이제 퇴적화가 진행이 돼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오염원들 혹은 이제 하수 배출 뭐 이런 것들의 관리 문제 그다음에 취락 구조의 문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 염류가 점점 늘어나거나 또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오염원 하수 배출 이건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토목도시공학부에 계시는 박지현 교수님 쪽일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이런 것도 이제 있는 모양이죠, 녹조에?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거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올해만이 아닙니다. 물론 올해 이제 조사기관들의 이야기, 조사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체수가 10의 5성, 10만 개를 넘은 곳들이 꽤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역에 따라서는 10의 6성계, 100만 개면은 대발생에 해당되는데 그런 지역도 곧 나올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강해진 이 폭염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은 이 폭염만이 이유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4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 사업이 2012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낙동강의 조류 발생 일수가 100일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공식 발생 일수입니다. 100일 정도 되고요. 2014년도에 143일, 그다음에 작년은 171일인데요. 작년은 심하게는 6월에서 12월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12월이면 찬바람 불 때거든요. 그때도 녹조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심각한 것은 5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큰 이유로 보고 있는데 녹조의 강도라든지 지속기간이라든지 발생 구간이 엄청나게 확장됐습니다. 낙동강의 과거에 녹조가 발생된 지역은 호수 지역이라든지 물이 정체된 낙동강 하구원 지역에 한정되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류까지 가가지고 상주보, 낙담보까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이 녹조가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염류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또는 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4대강 문제 때문도 있고 이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주제가 이거 마셔도 되느냐 이건데 먼저 두 분이서 계속 말씀하시죠. 먼저 이 교수님부터 말씀하시죠. 네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정수를 할 때 그 정수는 이제 강이나 호수에서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수질이 좋을수록 당연히 정수를 생산하는 데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혹은 이제 수계 환경 조건으로 바로 이 문제, 수돗물 안전할지와 관련된 문제를 따질 때 두 가지 예.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예. 지금 먼저는 생태적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제 녹조의 과증식에 관련된 문제는 생태적인 그런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러나 또 다른 관점은 이제 정수, 즉 기술과 공정적 관점에서 이 물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수돗물을 만드는 예. 정수에 관련된 안전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셔도 되느냐 이거죠. 예. 네네. 그래서 기술 공정적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원수를 이용해 가지고 예. 이제 정수를 만들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이기태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박재영 교수님. 네, 저는 좀 매우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생산한다든지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게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거든요. 예. 수자원공사나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방금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단순한 과정입니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오존의 산화 과정하고 소독, 그리고 활성탄의 hợp착 과정을 이용을 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럼 이게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우냐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도 공학적인 처리 과정이거든요. 공학적 처리 과정에서 100%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언론을 보니까 99% 제거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100%라고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99%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99%가 제거됐다라는 근거 자료를 저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학적 처리 과정의 완벽성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2015년 12월 달에 환경부는 조류경보 기준을 완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이 사실은 조류경보 체계가 다른 거죠. 예. 뭐냐면은 조류경보 체계는 평상관계 관심경계 대발생 이렇게 되거든요. 관심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 경계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발생은 너무 많아졌다라는 건데 작년까지는 관심 단계에서는 500셀 그러니까 조류 개수가 500개면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했는데 이게 1000개로 늘어가고 경계는 5000개에서 10,000개, 대발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완화됐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시료 채취 지점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표면에다 가다가 지금은 표면 중간 심정 평균값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발표하고 있는 그 녹조 개체수도 경계나 뭐 이런 양도 과거와는 많이 완화된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조류경보제의 경보제 매뉴얼이라는 것을 죄송한데요.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요점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관심 단계는 주 1회 측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수돗물 독소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경계 단계에서는 주 2회 측정하게 됐는데 수돗물 독소 검사 실시를 한다라고 돼 있지 횟수가 언제 돼 있는지 언제 하는지도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류 독성 그 기준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용하는 게 WHO 기준을 인용해서 얘기할 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지금 시간이 제약이 돼가지고 교수님 혼자만 말씀하실 수 없어요. 하고 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틴 조류 독성이 200에서 400ppb 그러니까 WHO 기준에 거의 한 200에서 400배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돗물의 안전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되고 분석 수치로 검증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기태 교수님은 여기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게 우려하는 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박 교수님이 여러 가지 수치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그 이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수질의 원수의 관리에 있어서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제 기준을 찾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러한 논의는 생태계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또는 우리가 너무 이제 국소적인 데에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수 원수에 취수하는 곳의 수리 지형학적인 위치라든지 그 물 자체의 어떤 그 수체의 표면적 대 깊이 문제라든지 또 여기에 관련한 영향력에 의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마이코시스티스를 말씀하셨지만은 이 과증식을 하면서도 이들 자체의 생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작동이 돼야만이 이것이 독소를 만들어낸달까 하는 그런 변환이 일어나고 생리적으로 예. 또 현재 물의 양의 절대적인 그 이 양이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그 이 희석의 효과라든지 해서 예. 우리 이제 다른 생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예. 생태적인 관점은 생태적인 관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수하는 기술 공정적인 예. 관점은 나름대로의 폐쇄되어 있는 정수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수계로 이렇게 바로 직접 나가는 이런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공정 기술적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예.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배수, 예. 저수, 관말, 파이프라인 이런 거에 관련된 지온과 수온의 상승에 의한 2차적인 걱정은 되지만 정수 생산하는 자체 기술 공정적 문제는 예.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횟수를 공정히 하기 위해서 박 교수님 딱 30초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현재 낙동강은 거의 이 녹조가 곤죽 상태로 돼 있고요. 예. 거기에 가면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는 계속해서 안전하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조류 독소에 대한 생체 축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부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이기태 교수,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과 박지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계 무역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그러네요. 예? 네. 이 저성장이 세계적 차원의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예. 큰일 났네. 올해 상반기 세계 무역 금액이 14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GDP가 1조 달러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14배 정도 되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이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4% 감소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국경이 없는 개방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이 늘어나야 각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세계 무역 금액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성장 기반을 잃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태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전 세계 경제가 대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가 터지니까 미국은 금리를 0%대로 내리고 돈을 풀었는데요.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미국 경제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위기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형태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유럽이 재정 위기에 휘말리면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쇄 부대 위기에 처했죠. 다음 그 미국의 이 경제 위기는 중국 경제로 넘어갔는데요. 2014년부터 중국 경제 성장률이 10%에서 6%대로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경제 위기는 중국에서 끝나지 않고 중국과 원자재 거래가 많은 터키나 남아공, 브라질 같은 다른 신흥국 경제 위기로 다시 넘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계의 무역량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에는 유럽 경제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까지 나타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의 이제 무역량이 늘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타격이 크겠네요. 수출 얼마나 감소하고 있습니까? 큽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나 자동차, 반도체 이런 그 경기에 민감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침체하면은 그 당연히 수출이 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상반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9% 감소했습니다. 세계 무역량 감소율의 거의 2배나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이 중국 경제 침체인데 중국 경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니까요. 그 중국은 상반기 수입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10%나 줄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경제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출 감소를 이겨낼 수 있는 내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 넘고 또 실질 청년 실업이 40%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심리가 붕괴가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가 동시에 경제를 안고 쓰러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진짜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붕괴 수술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안팎으로 암초를 만났습니다. 밖으로 보면은 세계 경제 침체하고 중국 경제가 비틀거리니까 수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 안으로 보면은 기업들이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수출 품목이 지난 1970년대, 80년대 개발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건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추격해서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겁니다.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시설 과잉 상태에 빠지고 이제 부도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제 조선해양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건설, 액정 표시장치, 자동차 엔진 등 여러 그 산업들이 구조조정을 줄줄이 해야 할 판입니다. 근데요, 이 수출에서 중요한 게 환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환율 전쟁도 지금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이건 설상가상이에요. 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 전쟁은 총알바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경제와 수출 경쟁 관계에는 일본은 무제한 돈을 풀고 있고요. 중국은 또 무제한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미국은 금리를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유럽은 아예 마이너스 금리를 고정시키고 있고 미국도 금리를 올린다고 했다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전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면 초과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원화 환율을 올려도 손해고 내려도 손해라는 겁니다. 환율을 올리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은 좀 늘지만은 수입이 줄어서 불황의 흑자가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이제 환율을 내리면 원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번에는 아예 수출이 줄어서 성장 동력이 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환율 전쟁에 이제 가장 피해가 큰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예. 근데 더군다나 유럽하고 미국의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게 좀 무섭습니다. 이 참 그시 경제를 무너뜨리는 우선 무기인데요. 유럽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하면서 유럽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고요. 미국도 힐러리나 트럼프 다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 이 양쪽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오면 세계 경제는 환율 전쟁에 추가해서 보호무역 전쟁까지 같이 치르는 최악의 경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걱정이 드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포탄을 앞장서서 다 받는 거죠.
특히 보호무역제가 되면요. 예. 상품을 아무리 잘 만들고 가격이 싸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보복관세 부과하고요. 수입금지 시키니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경제 외교도 보통 지금 절실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큰일인데. 그럼 일단 이제 기업하고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은 수출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경제니까 그렇죠. 당연히 늘려야죠. 근데 수출을 늘리려면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신산업 빨리 발굴해라. 그래 다른 나라에서 못 만드는 걸 빨리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 저쪽 나라에서 수입을 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부품이나 소재 산업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나라 경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상품을 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 혁신을 해라. 뭐 이거 한 기업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갤럭시 노트 7 이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아이폰을 누르고 있거든요. 이건 기존 상품의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상품을 계속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류 발행 같은 거 계속 일으켜서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에 계속 반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아주 종합적인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정부도 그걸 뒷받침을 잘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어떤 정책을 펴야 됩니까? 정부는 그 기업에만 맡기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국이 보호무역 정책 쓰고 있고요. 환율 전쟁을 지금 뭐 치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그 산업 개혁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빨리 내놔야죠. 그래서 뭐 신산업을 정부가 앞장서서 발굴한다든가 기업 창업을 활성화한다든가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든가 이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요.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정치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청문회나 추경 이거 놓고 싸우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경제 망가져도 싸움만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제발 경제에 관해서는 정쟁 멈춰라. 그리고 여기가 힘 합쳐서 그래 경제는 일단 살리고 보자.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의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DNA를 다시 살리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그럴 수 있을지 한번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모르겠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답니다. 29도 정도 최고 기온이 된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어쨌든 한번 믿어보죠. 뭐 오늘 뭐 우산 꼭 갖고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